2018년 가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향해 강력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9.13 대책이라는 이름이었죠. 다주택자 대출을 틀어막고 투기지역 규제를 한껏 조였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어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끌어오르는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는 당위 조정을 거친 뒤 오히려 반등했고, 진짜 먼저 무너진 건 중저가 전세 시장의 세입자들이었습니다. 규제의 타깃은 강남 투기였는데 피해의 첫 번째 도착지는 전세 보증금을 겨우 마련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서울 투기 수요를 겨냥한 규제였죠. 그런데 서울 집값은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는 트리플 강세로 전환됐고, 2026년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규제가 서울에는 안 먹힌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규제가 지방은행으로 퍼지자 대구나 경북에서 처음 내 집을 마련하려던 직장인은 대출 자체가 막혀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뉴스가 아닙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분이라면 신규 보증금이 재계약보다 얼마나 비싼지가 당장 내 생활비에 닿는 문제이고, 지방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 규제가 내 타임라인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오늘은 집값 규제가 왜 항상 엉뚱한 사람의 목을 먼저 조르는지, 그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규제가 정말로 서울 집값을 잡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못 잡았습니다. 주담대 한도를 6억으로 묶은 뒤에도 서울 주택시장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로 돌아섰거든요. 대매 수위를 낮추려고 하류 수문만 잠갔더니 상류 수압이 오히려 높아져서 댐 본체가 더 팽창한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출 한도를 낮추면 집값이 내려가야 정상인데 서울 전세 보증금은 오히려 6개월 만에 격차가 2배로 벌어졌습니다. 신규 계약 보증금이 재계약 대비 10% 이상 높아진 거예요. 전세 3억짜리 집이라면 새로 들어가는 사람은 3천만 원 가까이 더 내야 하는 셈이에요. 같은 집인데 기존 세입자와 새 세입자가 내는 가격이 완전히 다른 이중 가격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왜 가능한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이야기를 계속 풀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구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규제가 더 강해질수록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규제가 서울 투기 수요를 막지 못한 이유, 그리고 전세 격차가 이 배로 벌어진 이유는 사실 하나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바로 우회자원의 비대칭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대출 한도를 6억으로 막았으면 서울에서 비싼 집 사려는 사람도 똑같이 막히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고자산 수요자, 그러니까 이미 자산이 충분한 사람들에게는 우회할 길이 열려 있거든요. 자기 자본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거나 다른 금융사를 활용하거나 법인을 경유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대출 한도가 6억이든 5억이든 이 사람들에게는 대출이 자금 조달의 유일한 수단이 아닌 거죠. 도심 주차 규제를 강화했더니 대형 건물에 전용 주차장을 가진 기업 차량은 아무 영향 없이 그대로 다니고 골목에 사는 주민만 차를 못 대는 상황과 같은 겁니다. 반면 지방에서 처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주담대가 유일한 자금 조달 수단이에요. 자기 자본으로 보완할 여력도 없고 법인을 세워 우회할 자산 기반도 없죠. 그런데 수도권을 겨냥해 만든 6억 한도 규제가 지방은행으로 확산되면서 이 계층의 대출 접근 자체가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2026년 언론에 실수요자에게 혹독한 여름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규제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차 동안 서울 투기 수요는 이미 우회 경로를 확보한 뒤거든요. 지방 실수요자만 새롭게 문이 닫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이 비대칭이 서울 전세 시장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아까 던져드린 질문, 전세 격차가 왜 6개월 만에 2배로 벌어졌는지 여기서 회수하겠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 매물이 잠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팔면 새로 대출받기가 어려우니까 안 파는 거예요. 매물이 줄어드니 전세 매물도 같이 줄어듭니다.
이때 기존 세입자는 재계약을 하면 이전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줄어든 매물 속에서 시세 전액을 부담해야 하죠. 규제가 강할수록 매물 잠김이 심해지고 매물 잠김이 심할수록 신규 세입자의 진입 비용만 치솟는 겁니다. 같은 규제인데 기존 세입자와 새 세입자가 감당하는 비용이 완전히 다른 이것 역시 우회자원의 비대칭이 만든 결과인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유난히 정책을 못 만든 거 아니야.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건 특정 정부의 실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까 맨 처음 이야기한 2018년 9.13 대책 때를 떠올려 보시죠. 그때도 다주택자 대출을 조였더니 서울 고가 아파트는 조정 후 반등했고 중저가 전세시장 세입자 부담이 먼저 가중됐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책 이름이 바뀌고 규제 도구가 바뀌어도 결과의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는 거예요. 왜 이 패턴이 반복되느냐? 한국 주택시장의 뼈대 자체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만성적 공급 부족에 고가 자산이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인구가 줄고 거래가 위축되는 이중 구조거든요. OECD가 한국의 K자형 양극화를 공식 경고한 것도 이 맥락입니다. 자산이 있는 계층은 규제 환경에서도 자산을 불리는 반면 자산 기반이 약한 계층은 같은 규제에서 진입 자체가 차단되는 구조적 격차가 고착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2025년 한국 신규 사업자 수가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건 소득 기반이 약해진 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규제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이 계층이 감당하는 비용은 비례 이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폭우가 올 때 튼튼한 집은 창문만 닫으면 되지만 임시 천막에 사는 사람은 천막 자체가 날아갑니다. 같은 폭우인데 피해 크기가 전혀 다른 이유는 비를 맞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집의 구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뒤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사는 지역의 전세 매물수 변화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앱에서 최근 3개월간 매물이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매물이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면 신규 계약 보증금이 더 뛸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둘째, 주담대 금리 공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제가 은행별로 다른 속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거래하는 은행의 한도와 금리가 언제 바뀌는지가 내 대출 가능 금액을 직접 결정하니까요. 셋째, 신규 계약과 재계약 보증금 차이를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고 전세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협상 타이밍을 앞당겨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다시 짚겠습니다. 집값 규제의 피해자가 항상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인 이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회할 자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비대칭 구조가 규제가 강해질수록 약한 쪽을 먼저 밀어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도 그랬고 2025년에도 그랬고 앞으로 또 규제가 나올 때도 이 구조를 모르면 같은 일을 또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규제의 이름이 바뀌어도 피해의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구조를 아는 사람은 다른 걸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세요.